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서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께서는 점수로 좀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90점 매기고 싶습니다. 10점이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고 외교적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등 포함해서 연일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 주장대로 별 의미가 없는 실효적인 가치가 없는 선언이었다면 북한이 왜 저렇게 민감하게 굴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이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이 강도 높은 성명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실제로 미국의 핵 우산 조치에 대해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낸 워싱턴 선언의 의미, 실효적인 어떤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북아의 어떤 이 영내 주도권 측면에서도 일본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방한을 서두른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5월에 G7 이후에 6월이나 7월 이후로 이 셔틀 외교 복원이 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정말 역대급 대우를 받고 이게 단순히 의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구상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오는 것, 그 그림과 다르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훨씬 더 큰 영향력과 발언권을 행사할 것처럼 보이자 좀 기시다 총리의 몸이 달았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러한 어떤 빠른 방안 추진 같은 경우도 이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미국 수뇌부의 보고를 받은 거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입니다. 이 같은 어떤 안보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굵직한 성과들이 단순히 이 국내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영내에서 인정을 받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성과에서 보다 더 뚜렷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과 이 상하원 연설에서 이 한미 양국이 굳건하게 확인한 어떤 신뢰를 통해서 IRA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도 연달아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혀 반대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의 마이너스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지금 이번 회담은 그냥 이번 회담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외무상의 이야기를 듣고도 항의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을도 무시하면서 갔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인터뷰,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인터뷰까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내주고 간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어두운 것은 안보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집에 있는 물건을 또 하나 받아온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해구상 관련해서는 이미 협약이 수차례 있어 왔고 그리고 관련한 회의체가 새로 만들어진다고는 하나 차관급에서 차관 복급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정례한다고 하나 사실은 핵을 통한 핵 억제에 대한 한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정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안보가 더 진전됐다고 일단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경제적 성과가 사실은 이번에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반도체법 관련해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본토에서 완성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 조건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엄청 많은 걸 내주었지만 얻어온 거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 부르는 영상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과연 무언가 얻어왔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점수 차가 뭐 몇 점일까 했었는데 90점이 넘게 나버려서요. 여야가 입장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수석 대변인들 역시 입장을 냈는데 그 역시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국빈 방문 첫날부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던 민주당은 여전히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의 항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랍니다. 예, 여야의 다른 입장 들어봤습니다. 먼저 장해찬 최고위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었던 부분 미국 측에서 아니라고 말한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은 해결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인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핵 공유라는 표현의 민감성 때문에 당국자 간의 언어 사용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 지금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받는 모든 동맹국 중에서 유일한 별도의 문건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졌습니다. 이 워싱턴 문건이라는 게 그래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핵 협의 그룹을 우리가 창설해서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 운용 방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조치인지 무의미한 조치인지는 북한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하루 걸러서 하루꼴로 계속 막 성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고 수주 내에 미군의 핵 탑재 잠수함이 이제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핵을 발사할 수 있고 핵 추진체로 움직이는 잠수함이 공식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와서 기함을 하고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북한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또 우리가 이 확장 억제 전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싶은데요.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저녁 한 끼를 못 얻어 드셨거든요. 그냥 대낮에 크랩 케이크 한번 드신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번 국빈 방문이나 상하원 연설, 하버드 대학 연설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 본인들이 성사시키지 못한 국빈 방문이나 상하원 연설을 십수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해도 배 아프다고 마냥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그 기조 위에서 비판을 했다면 저희가 또 국민들이 야당의 비판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정상회담의 이번 포커스는 안보적인 부분이었고 이후에 대통령실의 기자회견이나 백브리핑을 들어보면 이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IRA나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상 간의 실마리를 풀고 추후 이제 실무 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성과를 더 빨리 내라. 구체적으로 그 성과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라라는 비판 정도는 야당이 할 수 있죠. 저희가 그 부분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문건이나 뭐 핵잠수함 작전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의미 없었다. 원래 하던 거다. 아니 1980년대 이후로 핵잠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영해에서 작전을 전개한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은 조치입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냥 싸잡아다 비판을 해버리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화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조금 전 들었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토식 핵 공유를 설사 우리가 했다 손치더라도 핵 버튼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을 한반도에 둔다 하더라도 그 핵의 사용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체성이 없는 상태고 나토도 그렇고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북한이 핵을 못 쏘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했을 때 공중에서 어떻게 요격할 거냐에 집중해왔던 게 안보적 측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핵 공유와 그 핵우산 관련한 걸 좀 더 강화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여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내줬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제대로 제재하려고 해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을 통해서 안보리 상임국인 두 나라의 어떤 협조를 얻어야 북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러시아를 아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동의하지 않는다. 원래 대한민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었던 당시부터 하나의 중국을 동의해 왔습니다. 그것이 좀 불편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근데 갑자기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중러라고 묶이고 그리고 한미일이 묶이는 것을 미국이 바랬기 때문이고 거기에 우리가 되게 충실하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되게 어떤 군사적 위협이 높아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군사적으로 보기에도 이건 총체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김태효 차장이 말한 이 사실상 핵 공유, 그러니까 핵 공유라는 이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온도차가 보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핵 버튼을 미국 말고 다른 곳에서 누를 수 있는 동맹국이 어디 있죠? 없죠.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예. 그런데 워싱턴 선언처럼 핵 전개와 관련된 문건을 별도로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예. 나토도 문건이 없고 일본, 호주도 문건이 없어요.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정당인데 핵 버튼 우리가 가져왔으면 그걸 또 찬성했겠습니까? 왜 한반도를 핵의 위협으로 몰아붙이느냐고 또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비판은 우리가 이번에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핵 협의 그룹 얼마나 실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뭐 1년에 몇 번 열릴 것인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전개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낸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귀 기울여서 듣고 민주당의 어떤 비판적 대안을 수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만 예. 눈에 띄는 전진,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산케이나 니케이, 요미우리가 주말 사이에 기시다 총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본받으라고 막 보도했어요. 이런 워싱턴 선언이나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이 어떤 동맹국보다 강력한 핵 우산을 대한민국이 가져가게 됐다. 예. 기시다 총리 뭐 하고 있느냐,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일본 언론조차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대한민국의 야당이 아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나아진 거 없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폄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진일보는 진일보대로 인정을 하고 저도 네. 이 핵 협의 그룹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 이게 지금 차관보급인데 뭐 차관급으로 끌어올리자던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민주당이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윤석열 정부가 한 거 전부 다 잘못됐고 100점 만점에 빵점이다라고 말해버리면 건전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중러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많은 국제정세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실질적인 신냉전 체제로 돌입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미 경중을 이야기하고 균형자 외교,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명확한 신냉전 체제에서 북중러와 함께 가는 길을 갈지 또는 미국을 비롯한 해양의 어떤 자유주의 서방 세력들과 손을 잡을지 확고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좀 민주당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제 김태효 차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근데 뭐 이 발언의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호 예. 차장이 말한 핵 공유라는 것은 핵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게 됐다는 뜻이지 핵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동맹국도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두고 뜻에 대해서 서로가 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오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핵공유라는 말까지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성과가 있다고 하면 군사적 긴장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까지 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대한민국에 되게 큰 효과를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좀 보고 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함께 좀 띄워주시고요. 24일부터 28일까지 지난달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랑 비교를 했을 때 1.9%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2.1%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소폭 반등한 거고 이렇게 순방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큰 폭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권 비대위원님, 만약 그렇게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조금 오르는 결과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거든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는 예. 소폭 올랐지만 예. 갤럽 조사는 또 좀 떨어졌어요. 조사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다르긴 뭐 하죠. 분명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다른 윤석열 정부가 했던 외교에 비해서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것이 잘했다고 생각했으면 국민들이 되게 지지를 되게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성과를 얻어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거기와 관련된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과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 관련해서 발언이 되게 국민들을 자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와 중국을 분명한 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지난달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거는 어제고 그것이 완벽하게 또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나 흐름 그리고 이것의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갤럽과 같은 면접 조사는 이 반영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 있어요. ARS 조사는 상대적으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반영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뭐 일단 리얼미터가 조금 오른 것처럼 여러 면접 조사에서도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면 한미 정상회담 이 순방 성과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집권 여당이 잘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앞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순방의 성과 여부가 아니라 좀 지역적인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굉장히 길었던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다른 지역적이거나 미시적인 논란이 없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가 동의는 안 됩니다만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과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전 이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도면은 안보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미진하다고 판단하시는 국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 논쟁의 방향 자체가 뭐 말실수가 있었다, 의전상의 실수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성과에 집중되었다는 것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한 가지 더 예. 민주당에서 이 새롭게 임명된 김승희 의전 비서관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인신 공격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임 의전 비서관이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의전을 담당했을 텐데 의정상의 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의전과 관련된 논란도 이전 해외 순방에서는 조금씩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의전 관련된 논란은 없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이 인사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이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귀국한 윤 대통령 이제부터 이제 국내 현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제 간호법 제정안일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의 대응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뭐 현재까지는 좀 굉장히 신중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제2요청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저희가 결코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지도부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예.
국민의힘이 그리고 무작정 반대만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의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서 중재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처우를 대폭 향상시키자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두 가지가 딱 걸리는데요. 한 가지가 지역사회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아마 대다수의 의료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구로 인해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간호사분들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물론 간호협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의협 등이나 다른 협회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라는 단어만 바꾸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 간호조무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분들 또한 처우를 대폭 개선시켜야 되는데 이 간호법상에서 보면 이제 전문대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력의 상한을 뒀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증 제도 중에서 학력의 하한을 둬서 뭐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을 둔 제도는 있지만 학력 상한을 둬서 고졸만 하게 하고 전문대졸이나 대졸은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끔 상한제를 둔 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문대나 대학 나오신 분들도 나중에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면 학원에서 공부해서 배워서 시험 치면 되는데 이걸 막아놨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바꾸자. 나머지 간호사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는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건데 제가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지역사회가 왜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주당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분을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총파업까지 예고가 된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어쨌건 이거 간호사분들과 간호조무사분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과 예. 지금 갈등이 되게 첨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잘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한 책임은 여야에 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 더는 정부 여당은 사실은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충분히 야당에게 어떤 협상력이 있는 상태로 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다가 이제서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여러 직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직군의 어떤 지위 향상까지 함께 논의하는 게 더 옳으나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번에 간호법이 법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월 20만 원을 주는 거였는데 당시에만 해도 서울 주거 바우처가 1인 가구에 월 5만 원을 줄 때였어요. 그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어쨌건 청년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월 5만 원을 주던 주거 바우처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 갈등이 줄어들지 그게 아니라 특정 직군만 지위가 향상된다고 하면 갈등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 법안 소위가 이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도 보이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번 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는 건데 여야의 입장이 사실 워낙에 다릅니다. 전세에 대해서 워낙 많은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입장 이견을 좀 좁힐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데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정부 여당은 6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그중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2억 이하의 주택이라든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런 건데 사실 수도권에서 전셋집 구하다 보면 3억 5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재력이 3억 5천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출을 한 2억 8천 가까이 받고 내 돈 7천만 원을 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사실은 되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제시한 피해자의 기준에 그 사람들은 다 제외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집도 잃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도 완전히 잃게 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태인데 그런 피해자들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 논의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서 그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서 예. 되게 큰 충돌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채권을 정부가 먼저 사달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2억짜리 보증금을 2억에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억짜리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샀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에 정부가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역시도 뭔가 혈세를 지원한다라고 프레임 씌워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된 뭐 민주당이 아니라 심상정 의원의 안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논의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두 분의 청년 정치인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요구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 회의 등에서 원희룡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을 잘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이나 입주권 등으로 피해자들이 일단 그 살던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데 이 정부 여당은 초점을 좀 맞추고 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의 정도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해결하자. 그래서 세금으로 뭐 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경매권을 다 사서 피해자분들에게 뭐 이 복원해 드리자라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앞으로 비슷한 형태의 대규모 사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왜 이 사기 피해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정해주고 저 사기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등의 이 국가 세금과 재원을 계속해서 쓰자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도적으로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복원시켜 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국가 세금이나 이 국민들의 어떤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에 대한 어떤 사용 여부는 보수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서 우선 매수권 같은 경우가 도입되게 되면 이게 네. 경매에 들어가도요.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내가 낙찰 받아봤자 우선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낙찰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에게 뭐 저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하여 드리면 이분들이 약간의 손해는 좀 감수하여야겠지만 저리 대출을 통해서 그 집을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거나 하는 등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주권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정말 수많은 당정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낸 지금의 결론이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만약 민주당 안이나 정의당 안처럼 모든 것을 재원으로 해결하게 되면 예. 이제는 또 침묵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세금을 왜 그렇게 쓰느냐. 우리가 만약 사기 피해 당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대규모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전부 다 세금으로 복원해 줄 거냐라고 문제 제기하게 됐을 때 정치권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나 또 옹색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복구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예. 이 세금이나 재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제가 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300건 정도 고충이 들어왔는데 네. 그중에서 아주 다수의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안대로 하게 되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력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는 꼭 정부 여당의 어떤 입장 변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낸 안은 보증금을 국가가 매수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매입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당 안과 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서요. 송영길 전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이 총 3곳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개인 후원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사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개인 포럼 형태의 후원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 연구소에 들어온 기부금 등도 전당대회 돈봉투의 재원으로 좀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 연구소 후원 조직의 회계 담당자가 얼마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위한 어떤 접선, 조우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추가적인 압수수색의 당위성을 제공해 준 것 같고요. 만약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저 개인 후원 조직의 회계 담당자가 뜬금없이 파리까지 갈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점에 뭐 에펠탑 보러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정황이 유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긁어부스럼을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탈당했다고 민주당 사람 아닌 겁니까?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 한다고 했다가 논란 불거지니까 안 하기로 바꾼 거잖아요. 예. 민주당과의 어떤 깊은 연결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회계 담당자 파리로 가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박강호 원내대표나 적어도 상식적인 분들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부에서 좀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제 별건 수사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좀 져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별건 수사 관련한 거 이전에 예.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어떤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있었다는 것이 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이걸 배포했는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자신을 지금 소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그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 차원에서 좀 논의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 언급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지도부에서 좀 다시금 고민해 볼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부 얘기해 주셨으니까 민주당 상 바로 여쭤볼게요. 네. 지난주에 박광훈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박광훈 의원이 뭐 친 이낙연계다라는 것은 좀 많이 알려졌었던 네. 거고 박광훈 의원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이러한 결과가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 못 네.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박강원 의원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먼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홍익표 의원이 좀 더 이제 이재명 대표와 네네. 가깝다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협업을 하는 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의원들이 보시기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는 지도부를 통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공개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좀 지도부에 반영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강원 의원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반이 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친 이재명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겠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좀 만들어 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거든요. 오늘 나온 인터뷰에서도 뭐 제명이나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회신을 한다고 네, 했죠. 그게 과연 쉬울까? 그럼 돈봉투 녹취록에 나온 윤관석, 이성만을 탈당시키면 추가적으로 돈봉투 받았다는 사람들 등장됐을 때 그 사람들도 탈당 안 시킬 도리가 없어요. 그럼 20명 가까운 의원들을 총선 직전에 도려낼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근데 그러한 어떤 출당이나 제명 조치 없이 비명계나 박강원 의원이 아무리 쇄신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아니 돈봉투 의원들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일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리위에 여러 설화 있는 의원들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봉투 의원들 제발 좀 윤리위에 회부해서 징계해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읍참마속하느냐가 여야의 한 가지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이 읍참마속해도 먼저 하겠죠. 과연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책임을 지고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읍참마속을 할 수 있을지 그 읍참마속을 하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해봤자 다 말의 성찬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징계가 결정된다면 그 수위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관심 모아지거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 예. 지도부가 이야기를 하면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다만 민주당이 깜짝 놀랄 만큼 국민들이 됐다고 할 만큼의 어떤 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당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오늘 윤리위는 첫 모임이기 때문에 징계 개시 여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예. 아마도 뭐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개시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5.18 이전에 결론이 좀 신속하게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 저희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광주를 찾아가기에 앞서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워지고자 이런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돈봉투 의원들 데리고 광주 영령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지기 전에 5.18 이전에 돈봉투 의원들 제명하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참 많았는데 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들 내린다면 이 리더십이 좀 더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장해찬 최고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아마 징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 저는 누차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설화가 있는 의원을 징계하는 것과 더해서 국민의힘 자체가 5.18이나 4.3을 폄훼하지 않는 정당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선을 긋는 정당이 되는 다른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 일단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당에서도 돈봉투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노력은 저도 내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10시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